도미니크 최 LAPD 부국장이 오늘 아시안이자 한인 최초로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주 전역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이준명 씨가 석방됐습니다. 범죄 전과 기록이 없고 도주 위험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초고층 건물이 낙서와 무단 침입으로 위험한 상황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첫 소식입니다. LA 경찰국의 한인 수석 부국장이 오늘 만장일치로 임시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도미니크 최 국장은 58대 경찰국장이자 LA를 이끄는 첫 번째 한인 수장이 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미니크 최 수석 부국장이 오늘 만장일치로 LA 경찰국의 임시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1869년 LA 경찰국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아시아인이자 한인 경찰국장이 탄생한 겁니다. I'm particularly pleased today to be here to talk about the unanimous decision by the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appointing Assistant Chief Dominic Choi as the interim chief of police. Well, sure. My expectation is that Chief Choi will lead the department and have the type of leadership that he's had and he's displayed over 20 years in the department. 앞서 최 부국장은 LAPD 국장직의 주요 후보들 가운데 유력한 후보자로 언급돼 왔는데 28년간의 LA 경찰국에서의 경험은 물론 방대한 지식과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리더십 등으로 국장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한인 2세인 최 부국장은 LA에서 태어나 USC를 졸업한 후 1995년도부터 LA 경찰국에 합류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국장직에 임명된 최 부국장은 남다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the first Korean American chief, interim chief of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and I proudly represent that community. But just be absolutely clear, my role is to represent all communities within this city. 또 자신의 최우선 임무는 LA시의 치안 강화라면서 국장으로서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 solid team of leaders. I have great direction and guidance from the mayor and from the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I think that I'm well connected to my leadership team and quite frankly, the sworn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department. So I'm looking forward to great things. 최 부국장은 차후 공식 국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사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 부국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 LAPD 국장 임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유권자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온라인 등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두현 기자가 온라인 유권자 등록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자신이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유학생과 국외 출장자, 주재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되고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 말소자로 분류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이렇게 공직선거법에서는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하실 때 국외부재자냐 재외선거인이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 둘 중에 구분이 된 후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유권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시 화면을 선택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재외 공간과 순회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좀 없다면 공관을 방문하거나 순회 접수를
할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이렇게 송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입력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총영사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수는 5,900여 명. 이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4천여 명이 낮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1,700여 명이 줄은 수치입니다. 오는 10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는 가운데 한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선 등록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휩쓸고 간 겨울 폭풍으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폭풍으로 모두 9명이 숨진 가운데 4명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나무 쓰러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샌마테오 카운티에서 교통사고로 3명, 그리고 유카이파에서는 악천후로 통제력을 잃은 차량이 추락하면서 1명이 숨졌으며 모레노밸리에서는 운전자가 홍수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오늘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 올 수도 있다고 예보하면서 이로 인해 사상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이 이번 폭풍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총 강우량은 일요일 이후 평균 최대 12인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통신회사 AT&T와 버라이즌이 겨울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의 고객들을 위해 통화료나 데이터 사용료를 면제하는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AT&T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등 일부 카운티 지역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초과 요금을 면제하고 통화나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는 13일까지 선불이나 후불제 고객 그리고 소규모 기업 등 모든 고객에게 통화나 문자,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고 폭풍 피해가 심각한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산타바바라 등 일부 지역의 후불제 고객과 중소기업 고객들의 사용료 역시 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요금 면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적용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각 통신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전장보다 0.82% 오른 4,995.05의 거래를 마쳐 지난 2일 4,958.6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전장보다 0.40% 오른 38,677.36의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5,756.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주가의 강세와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증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비트코인 역시 증시 상승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12일 이후 25일 만에 44,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정치인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체포된 한인 유학생 이준명 씨가 석방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연방법원은 어제 미 전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 이준명 씨에 대한 구금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심리를 통해 이 씨의 주거를 매사추세츠주로 제한하고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조건으로 이 씨의 석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석방된 이유에 대해 범죄 전과 기록이 없고 도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석방된 이 씨의 고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한인 3명이 기소된 가운데 해당 업소의 고객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연루돼 있거나 조직의 배후에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사 중단으로 방치됐던 LA 다운타운의 한 고층 건물이 최근 낙서와 훼손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건물에서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한 영상에 따르면 오션와이드 플라자 단지의 50층에서 누군가 손으로 벽을 짚은 채 난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이 정확히 언제 촬영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촬영 당시 심한 뇌우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주부터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낙서 등으로 아파트를 훼손한 6명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되면서 다운타운 내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10억 달러 규모의 럭셔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베이징 소재 개발업체가 2015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2019년 1월 자금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선정됐습니다. 경제연구기관 밀켄 연구소는 미 전역 대도시 200여 곳의 고용률과 임금 상승률, 생활비, 첨단 기술 산업 등에 대한 경제 성과를 분석해 도시별 순위를 매긴 결과 오스틴시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아이다호주 보이즈시티,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소도시 중에서는 아이다호주의 아이다호 폴스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LA시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쉬운 4단계나 떨어진 12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지구에서 137광년 떨어진 위치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슈퍼지구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해당 행성은 지구보다 1.5배 크고 생명체의 거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내에서 작고 붉은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짧은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나사 측은 행성 표면에 물이 존재하기 위해선 적절한 대기 등 다른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겨울에 더 많이 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팅턴 기념병원의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10명 중 6명이 겨울에 더 많이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겨울엔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수면 욕구를 더 느끼게 되는 것을 핵심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발표된 수면 장애 환자 188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대상자들이 겨울철에 평균 1시간을 더 잤으며 렘 수면도 30분 더 길어지면서 기억력과 불안, 우울감 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먼 로젠탈 조지타운 대학교 의대 교수는 가능한 겨울에는 밤 11시부터 잠자리에 들고 7시간에서 9시간에 걸쳐 숙면을 취하는데도 낮에 피로감과 짜증, 집중력 저하 등 어려움을 겪는다면 잠을 조금 더 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낮에 적어도 30분 이상 햇볕을 충분히 쬐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휴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5번째로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휴전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We do think it creates space for agreement to be reached, and we will work at that relentlessly until we get there. 특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가 여전히 너무 많다며 휴전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을 만나고 난 뒤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אנחנו בדרך לניצחון מוחלט. הניצחון הוא בהישג יד. זה לא עניין של שנים,
או עשרות שנים, זה עניין של חודשים. 하마스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확살이 일어날 것이라며 전쟁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교환을 위한 135일 휴전을 제안하며 이스라엘 지상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가자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은 136명인데 반해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1,500명입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요구는 망상이라고 비난하며 휴전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부패 혐의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세력에 휘둘리면서 휴전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난 넉 달 동안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2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하며 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선택한 KBS와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지 2달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도 가방 논란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신년 대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관심을 보였다는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언급 뒤에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파우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라면서 대처 과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김 여사를 두둔했습니다.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선 질문도 없었고 대통령이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선친의 인연을 이용한 몰카 공작이라는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김 여사 관리 방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는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배신했다고 밝혔고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도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연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지지율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치달았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일축했고 총선 공천이나 선거 지휘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사전에 조율된 질문 없이 앵커가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대담에서 여당 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갔던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나 또 당의 그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취임 이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무수석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한다며 직접 전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퇴 요구와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특혜는 없다며 후광이라는 건 있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대1 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는 상관없다면서도 야당 대표와 독대는 여당 지도부를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선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어려운 경기 탓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위안 삼았습니다. 권력 사유화 논란을 빚은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야의 좀 충분한 이런 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세 차례나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보여주기식 외교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대신 메시지 전달 효과를 고려한 신년 녹화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현안뿐 아니라 물가와 금리는 물론 저출산, 의대 증원 등 20가지가 넘는 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집요한 질문에 소상한 답변이었다. 대통령으로서의 무게와 신뢰를 국민께 잘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정계 입문 뒤 처음으로 중견 언론인 모임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총선 전략과 당정 관계, 본인의 향후 행보 등 다양한 질문에 2시간 가까이 답했는데요. 야당을 향한 공세의 수위는 더욱 높았고 대선 출마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의 구호로 줄곧 운동권 청산을 앞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 독재를 청산하자며 맞선 야당을 향해 한층 날이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은 저열한 몰카 공작이지만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사퇴를 요구한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봉합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무 개입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의 상황을 보셨으니까 지금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소통이 충분히 잘 되고 있고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가 되죠. 당내 특정 후보자를 공개 거명해 낙하산 공천 논란을 일으킨 점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총선 목표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지면 물러나고 이기면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냐고 묻자 그때 생각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수사를 들먹이며 야당 대표를 모욕하더니 김 여사 수사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도망쳤다며 내로남불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공기업 소유였던 YTN이 건설업 중심의 재계 70위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어떤 논란이 제기되는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 ENT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준공영방송인 보도 전문 채널을 민간 사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승인 조건으로 10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경영진을 유진과 관련 없는 미디어 전문가로 선임하고 YTN의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말 것, 또 보도 편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YTN은 30년간 공적 소유 구조로 유지되어 온 보도 전문 채널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노조도 석 달 전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유진그룹이 이번에는 특별한 개선이나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진그룹의 부적절성 그리고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은 원래 자리로 되찾을 것이고 결정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이지만 야당 추천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 2인 체제의 파행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정부 여당 측 2명만으로 구성된 결정은 방통위 구성의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며 방통위 결정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2인 체제 의결 여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며 다음 달 YTN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총선을 하루 앞두고 폭탄 테러가 잇따라 2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테러 직후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7일 오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한 무소속 후보자 사무실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설치된 사제폭탄이 폭발했습니다. 1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불과 몇 시간 뒤엔 인근의 한 정당 후보 사무실 앞에서도 폭탄이 터져 1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잇따른 테러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8명, 부상자도 40여 명이나 됩니다. 사건 직후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요. 발루치스탄 주 총리는 평화로운 총선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현지 시간 8일 연방 하원 의원 272명과 4개 주의회 의원을 선출하는데 지금까지 최소 2명의 후보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다고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전 원전 고온 소강로 건물 외벽에 있는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는 것을 작업원이 발견했는데요. 배기구는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정화장치는 가동을 멈춘 상태였고 점검 준비를 위해 배관에 일반 물을 흘려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닫혔어야 할 밸브가 실수로 열리면서 배관에 남은 오염수와 세정용 물이 섞여 배기구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누출량이 총 5.5톤, 누출된 방사성 물질 총량은 220억 베크렐로 추산했지만 원전 부지 외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어나온 오염수가 건물 밖 땅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토양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창 문을 열어주자 바다 사자가 망설임 없이 바다를 향해 갑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해변에서 지난달 초 목에 그물이 걸린 상태로 발견된 바다 사자인데요. 당시 상처가 깊었던 데다 잘 먹지도 못해 해양동물구조대가 구조해 치료해줬고요. 한 달이 지나면서 건강을 회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2차례 찾았던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칠레 대통령이 칠레 중부의 한 호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요. 칠레 정부가 4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옛 의회 의사당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빈소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9일 장례 미사에 이어 안장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피네라 전 칠레 대통령이 탄 헬기는 현지 시간 6일 칠레 중부의 랑코 호수 상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고요. 당시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3명은 헤엄쳐 나왔지만 피네라 전 대통령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작새 2마리가 담장 기와 위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날아오르죠.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정원 엑스포 공원에서 공작새 2마리가 꼬리 부분이 기와에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구조대가 출동해 공작새가 놀라지 않도록 쌀알로 공작새의 관심을 끌면서 꼬리에 얼음을 두드려 깨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공작새 꼬리 깃털이 얼음에서 분리돼 구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어둠이 내린 밤 도로 위에 수상한 무언가가 포착됐는데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건 다름 아닌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지난달 30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 야간 순찰을 나선 경찰관의 눈에 도로 중앙분리대 옆 이상한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제 집 안방인 양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자고 있던 겁니다. 남성은 팔 한쪽을 베고 점퍼를 이불 삼아 누워 있었고요. 신호대기 중 경찰이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이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남성을 깨우자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는데요. 결국 지갑 속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남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저러다 차에 치이면 운전자는 날벼락이다. 강한 범칙금을 부과하라며 분노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십 년간 바뀌지 않던 거리를 변화시켰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악성 민원인이라 자칭한 글쓴이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1,200여 건가량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다는데요. 글쓴이가 거주 중인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고 왕복 2차로로 차도가 좁거나 인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설명했고요. 주차장으로 착각될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해 아이와 어른은 물론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까지 차도로 다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껴 각종 신고와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갔고요. 처음엔 하루 20에서 30건씩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지만 지금은 평균 2건 미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무료 공영 주차장이 늘었고 울타리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한 건도 신고할 게 없는 날이 생길 정도로 깨끗한 도로가 됐다는데요. 글쓴이는 커뮤니티 회원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이렇게 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공무원이 할 일을 직접 하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버의 광기 어린 실험이 화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폰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내구성을 테스트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구독자 4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IT 유튜버가 갤럭시 S24 울트라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택한 건 뜨거운 불 속이었는데요. 1100도에 달하는 불구덩이에 티타늄 프레임을 집어넣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끄떡없어 보이죠. 고온의 기판 등은 모두 녹아 없어졌지만 티타늄으로 구성된 프레임은 그을리기만 했을 뿐 형태를 유지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게재 하루 만에 18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티타늄은 충격에 강하면서 가벼운 특징이 있는데요. 앞서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도 티타늄 프레임을 적용했는데 실험 결과 역시 고온에 강했습니다. 대범했던 실험과는 달리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차가웠는데요. 살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이 있나, 티타늄 재질이랑 성능이랑 크게 상관이 있을까라며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캐나다에서 40년 전 잃어버린 모친의 지갑이 딸에게 돌아와 화제입니다. 지난달 사무실로 찾아온 한 남성에게 영상 속 꽃무늬 지갑을 받았다는 여성. 낯선 지갑 속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믿을 수 없게도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요. 어머니의 개인 소지품도 깨끗하게 간직돼 있었다는데요. 함께 들어있던 식료품 할인 쿠폰은 만료일자가 1984년으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어머니가 잃어버린 지갑이었던 건데요. 여성은 지갑 자체가 타임캡슐인 듯 내용물이 잘 보존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행방불명됐던 지갑은 캐나다 토론토 시내의 유명 쇼핑몰 천장에서 발견됐는데요. 쇼핑몰 직원이 직원 전용 구역을 조사하던 중 지갑이 나왔고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갑은 딸을 통해 주인인 어머니에게 잘 전달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추억을 선물 받은 기분이겠죠? 직접 수소문해 주인을 찾아줘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